시작기도 주님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좀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우선 금년도 교구 사목교서 제목이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서울교구의 사목교서 제목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는 있는데 금년에는 선교의 기초이며 못자리인 가정공동체, 이게 제목입니다. 선교의 기초이며 못자리인 가정공동체. 이 제목의 크게 주제는 선교와 가정,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또 내후년에는 선교와 소공동체, 선교와 본당 공동체, 이렇게 선교라고 하는 주제로 가정, 소공동체, 본당 이렇게 확대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선교와 가정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표현의 사목교서 내용 중에 세 가지 측면이 나와 있는데, 그 표현 첫 번째는 가정은 사랑을 배우고 키우는 학교입니다. 가정은 사랑을 배우고 키우는 학교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신앙을 이어주는 자리입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신앙을 이어주는 자리입니다. 셋째, 가정은 세상에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가정은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다. 그렇게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 모든 걸 담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조금 추려서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드릴 내용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사랑을 배우고 키우는 학교, 가정이 사랑을 배우고 키우는 학교인데, 예전에 그 드라마 제목이죠. 사랑이 꽃피는 나무인가?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그런 그 드라마는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제목만 봐도 사랑이 꽃피는 나무, 그 표현은 결국은 가정인데, 실제로 사랑이 꽃피고 키워지고 하는 그런 가정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에서 실제 그렇게 되고 있나?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저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우리의 가정이 지금 위기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의 위기. 우리네 가정의 모습이 분명히 과거보다 현재히 달라졌습니다. 대가족 제도에서 소가족, 요즘 핵가족, 요즘 더 나가서 뭐죠? 혼자 삽니다. 요즘 혼자 살아가는 그런 요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 가정의 위기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르게 들여다보면
세상에 사랑이 메말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가정이 위기에 봉착되면 세상에 사랑이 메마른다. 이 말씀은 제가 이 이야기 중에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위기라는 걸 사회학에서는 가정 해체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 단위가 가정이죠. 이 가정이 어떻게 형성되죠? 다 아시는 대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꾸밉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래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가운데 부부의 사랑을 넘어서 놀랍게도 희생이 따르는 지극히 아주 근엄하다 못해 그야말로 숭고하기까지 하는 부모의 사랑, 이것이 이제 가정 안에서 점점 사랑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느님의 창조 질서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시작이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그 사랑의 공동체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하느님 창조의 뜻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정의 이 모습은 하느님 창조 질서의 아주 핵심적인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가정에서 자라고 가정에서 죽음을 맞아 이 가정을 떠납니다.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에서 끝납니다. 가정에서 시작된 우리의 삶은 죽음이 아니고서는 가정을 떠날 수 없다가 기존의 가정에 대한 공동체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깨진다는 거죠. 이게 깨져가고 있다. 이게 소위 위기입니다. 지난달에 통계청 발표가 있었어요. 통계청 발표는 2018년도 혼인 통계에 대한 발표인데, 지난해 우리나라 혼인 건수가 25만 7,600건, 지난 1년 전보다 6,800건이 감소했고, 이것이 지난 1972년도 이후에 46년 만에 최저치다. 그래서 2012년 이후 7년째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 혼인 건수의 감소는 잘 아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출산율의 감소를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드디어 출산율 한 명대가 무너졌습니다. 0.98명.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가 평균 한 명도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죠. 20년 만에 60만 명에서 절반 3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 인구 감소죠.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금년부터 이미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죽는 사람보다 태어나는 사람이 더 적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고 그러면서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동시에 점차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가정 안에서 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삶에서 혼자 사는 삶으로 바뀌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새로운 형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고갈되고 있다. 그것이 참으로 위기라는 거죠. 결혼하지 않아서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결혼하고 나서 요즘 또 하나 자꾸 늘어나는 게 이혼이죠. 이혼하고 나서 또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나이 드셔서 사별하고 또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면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역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인구 총조사 전수집계 결과를 보면 2017년에 1, 2인 가구, 혼자 혹은 둘이 사는 가구가 전체의 55.3%입니다.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왜 그 한 가정에 한 세대에 몇 명 살아요? 그럼 평균 한 3명을 뽑았거든요. 보통 그렇게 봤죠.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15년 정도 뒤 2035년 정도가 되면 한 3분의 1 정도 인구의 3분의 1 정도 34%가 1인 가구가 될 거다. 우리 전체의 3분의 1은 혼자 산다는 거죠. 둘이 사는 사람까지 합치면 70%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산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가정이 공동체라는 어떤 모습이 깨져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 환관곤궁 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호랍이, 과부, 고아, 늙어서 자식 없는 사람들을 일컬어 사궁. 여기서 궁이 공궁할 때 궁하다. 네 궁한 부류의 사람들. 뭐예요? 호랍이, 과부, 고아, 늙어서 자식 없는 사람.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다 궁핍한 사람들로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라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들을. 나라가. 근데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혼인해야 할 나이가 지났으나 시집가고 장가가지 못한 자는 마땅히 관청에서 성혼을 시켜야 한다. 혼인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혼기를 넘어버린 소위 노총각 노처녀들이 있으면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혼사시켜야 된다. 이 얘기인데 이때 적정 혼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혼기를 놓치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자는 16살, 남자는 20살. 이걸 놓치면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이들의 혼인을 시키도록 노력해야 된다. 또 하나 재밌는 건 반면에 돈이 있는데도 혼기를 넘긴 경우, 여기서 돈이 있는데도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위 4대부 양반자녀, 4대부 양반자녀가 늦게까지 혼인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그 아비가 벌을 받아야 한다. 부모가 자녀 시집장가 또 보내지 못했다면 부모가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리 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인구 통계학자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망 또 투자 전략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고도 하는데 이 실질적으로는 인구 통계학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인구 절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걸로 유명해요. 인구 절벽 들어보셨죠? 인구 절벽은 인구 통계 그래프가 절벽처럼 하락세를 보이는 것을 인구 절벽 이렇게 말하는데 그가 말한 인구 절벽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나라가 해당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출산율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사실은 초저출산 현상을 1.3명으로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1년도에 초저출산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1.3도 아니고 1명도 아닌 0.98명으로 더 심각한 것은 예상하건대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나?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결혼 안 하니까. 또 결혼을 해도
아이 낳고 살기가 힘드니까. 또 그 밑바탕에는 요즘 심각하게 지적하는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도 큰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울 수 있지 않는가.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심각한 현실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우려와 걱정, 그거 이상이나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뭐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실제 듭니다. 뭐 제가 만나는 어떤 뭐 국회의원이나 그런 분들 뵐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는 다 네 그러시는데 쉽지 않은 거죠.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는. 그래서 나이 40이 돼도 엄마 아빠 밑에서 눈치 보고 살고, 그래서 겨우 뭐 아르바이트 같이 일자리, 비정기적인 그런 일자리를 얻어서 방 하나 얻어 또 나가서 사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공부하겠다 그래서 고시원이나 기타 이런 데 가서 몇 년씩 10년 이상 공부만 하고 있는 애들도, 젊은이들도 요즘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반대로 아주 잘 나가는 청년들도, 젊은이들도 요즘 결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있는데 결혼하지 않겠다. 이걸 뭐라 그러죠? 비혼. 비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발적으로 결혼하지 않겠다. 당연히 아이 없어서 좋다, 행복하다 이런 얘기. 나만 행복하면 된다, 이런 젊은이들의 선언이죠.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철없이 말썽만 피우고 문제 많이 일으키던 친구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이제 휴가를 갔다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해서 다들 박장대소를 한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휴가를 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자식 휴가 왔다고 반겨서 용돈도 주고 친구들이랑 뭐 술 한잔 해라 이래야 되는데, 또 휴가 나왔냐? 돈은커녕 그렇게 말하자면 찬밥 대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용돈도 반기지도 않고 용돈도 주지도 않고 휴가 내내 친구들이랑 좀 어울리고 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자대 복귀해서 아주 내가 고민을 한다. 그래서 무슨 고민이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소위 가족계획이라는 게 전방위적으로 있어서 예비군 훈련 대신 무슨 수술을 하면 예비군 훈련 빼준다. 무슨 수술인지 아시죠? 그 얘기를 딱 하면서, 이렇게 자식을 대접 안 하는 집안은 씨를 말려야 되겠다.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철없고 개구지고 문제 일으키는 친구의 말 그대로, 뭐 설마 진짜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씨를 말리고 싶은 그 표현처럼 요즘 젊은이들이 비혼 집안에 씨를 말리겠다, 이 세상에 씨를 말리겠다 그런 건지, 어떻게 보면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들인 그들이 똑똑하고 유능한 건지, 이게 철없고 문제 일으키는 그 친구의 모습과 뭐가 다른 건지, 그런 생각도 불현듯 들었습니다. 이거야말로 그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정약용의 목민심서 가르침대로 하면 돈도 있고 능력도 되는데 결혼하지 않고 또 아이도 낳지 않으면 국가로부터 벌을 받아야 되지 않나.
벌을 어떻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글쎄 감옥에 쳐넣을 수는 없겠고, 유럽에서처럼 혼자 사는 사람 세금 더 내게 해야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혼자 사는 신부님들, 수녀님들 세금 많이 내야 되지 않을까 솔선해서. 우리 주교관에서 우리 추경님께도 식탁에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세금 더 내서 애 낳아 키우기 어려운 집들 도와야 됩니다. 그냥 웃고 지나가셨는데 저는 진지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라도 도와서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국가 안보 글쎄요, 각종 무서운 무기들, 그거보다 더 시급하고 위험한 지금 지경에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엉뚱한 얘기 같습니다만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많죠. 그 세금 걷어서 그 재원으로 출산 가정 돕고 있고, 그래서 출산율을 높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주제입니다만 낙태만 하지 않아도 인구는 안 준다, 이 말이 공공연하게 있고, 제가 봐도 비공식적인 통계지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불법적으로 현재도 수많은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이것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제 통계에 잘 잡히진 않지만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낙태로 세상에 태어나 보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인구 절벽 시대의 현실로 맞고 있고, 또 주변을 보면 정말 우리 서울 시내 한복판에 여러 초등학교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둘씩. 그 다음에는 중학교, 그 다음에는 또 여러 그 관계되는 사업들, 그런 일자리들 다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죠. 연쇄적으로. 나라 전체에 심각한 위험입니다. 결국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사람을 수입해 와야 되고, 배우자를 수입해 와야 되고, 노동자를 수입해 와야 되고, 군인을 수입해 와야 되고, 각종 분야의 전문 인력을 수입해 와야 하는 겁니다. 이미 이것은 시작됐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우리 현실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 어떻게든지 남의 일처럼이 아니라 우리 일처럼 바꿀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낙태죄 폐지 논란이 많았고, 드디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났습니다. 사실상 위헌 판정이 난 거죠. 그러니까 임신 초기 낙태는 더 이상 죄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해질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낙태를 정말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까지 온 거죠. 사람의 임신 기간 흔히 10달이라고 그러죠. 뭐 조금 더 이렇게 날짜로 하면 266일 정도로 이렇게 보는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는 사람이죠. 그럼 몇 달 전까지는 사람이고 몇 달 전 이전까지가 사람이 아닌가? 이걸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초기 임신은 낙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70% 지지가 있다고 그러고, 천주교 신자들 중에도 여기 지지한다고 그러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 달까지는 사람이고 몇 달 고 하루 전, 그 이틀 전은 사람이 아니다로 구분질 수 있겠냐고요. 그 시점을 구분할 수 없죠. 그래서
교회는 분명하게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으로 그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한다. 비록 엄마 몸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소위 엄마의 자기 결정권에 의해 엄마 마음대로 그 생명은 없애도 된다. 그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면 그것 때문에 생명을 저버릴 수는 없다. 이것이 교회의 일관된 그런 주장이고 또 우리 교회 가르침입니다. 근데 만일 여성이 혼자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라면 그렇다면 혼자 키우지 말고 같이 키우는 걸로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냐. 함께 애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노력. 그래서 지난해에도 소위 청와대 게시판이죠. 뭐 히텐드런 방지법 들어보셨나요? 히텐드런 방지법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 예, 소위 히텐드런이라는 게 야구 용어죠. 치고 달리기.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다 적용해서 남자가 임신시켜놓고 도망가는 거를 히텐드런이라고 말하고 이거 방지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다른 말로 하면 특히 미혼 경우는 미혼부 책임법을 만들자. 미혼부 책임법. 미혼모 혼자 책임지라고 할 게 아니라 미혼부도 책임지게 해야 된다. 그거죠. 왜? 아이는 여성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미혼이라도 책임은 같이 지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도 반대 의견이 있다고 그래요. 미혼부 책임법 반대. 누가 반대할까요? 남자 부모. 그래서 이 남자아이들 잘 키우셔야 됩니다. 책임지는 거 가르치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책임질 일 했으면 책임져야 된다. 이거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는 미혼모가 아이를 낳으면 그 부양 책임을 애기 아빠 미혼부에게도 책임을 묻게 해서 부양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월 한 80만 원 정도 이렇게 지불토록 한다고 하는데 만일 미혼부가 돈을 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라가 먼저 내주고 돈을 받아낸다는 거예요. 안 내고 외국으로 도망가면 그 다음에 입국할 때 그 돈을 다 물리게 하는데 안 낸다 그러면 추방입니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쯤 돼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실제로 낙태가 거의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태를 시켜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의 공방보다 실질적으로 지금 불법으로 자행되는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또 다른 조치들이 필요한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미혼부 책임법 같은 거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뭐 국회 의장님도 만나고 뭐 국회의원도 만났는데 또 이렇게 법으로 또 이렇게 실정법상 뭐 이게 부딪히고 저게 부딪히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이런 실질적인 생명이 이제 사라지는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죠. 최근 교회에서도 현실적으로 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들을 돕자 그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우리는 국가가 책임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 미혼부를 대신해서 국가가 책임이라도 져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라도 미흡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미혼모 또 미혼모 시설 돕자 이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죠. 프랑스 같은 나라는 아이를 낳기만 낳아라. 미혼모든 뭐든 국가가 다 키워주겠다.
뭐 그런 그 정책,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아이를 다 키워주겠다. 그래서 프랑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구 감소 국가였는데 지금은 인구 증가 국가로 탈바꿈돼 있죠. 아무튼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자고 오늘 제가 사회 얘기, 신문에서 본 얘기 이런 얘기 하자고 하는 거는 아닌데 그만큼 현실이 심각하고 우리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고 거기에는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심정적인 그런 어떤 흔들림 그런 속에서 여론 형성 속에서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데 또 일조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일, 뭐 낙태 반대든 미혼모 돕기든 미혼부 책임법 지지든 뭐라도 조금씩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 아니 직접적으로는 여러분들 가정 안에 아직도 혼자 사는 젊은이들이 있으면 네가 벌어서 네가 시집가고 장가가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도와주셔야 되고 애 나면 또 내가 보험이라도 들어줄 테니까 애 낳으라고 자꾸 격려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안에서부터 결혼과 또 자녀 출산이 해결 이렇게 되는 것이 구체적인 노력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다른 시선은 돌려서 보면 요즘은 뭐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혼자 사시는 분이 많죠. 혹시 여기도 혼자 사시는 분 계십니까? 손 안 드시는 쪽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 꽤 계시죠? 예. 근데 과거보다 혼자 사는 게 또 편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요 앞에 저 내거리에서 김밥 먹고 왔거든요. 혼자. 근데 테이블이 전부 하나씩 돼 있어요. 혼자 먹는 사람들이 또 있고 청년들이지만 그러니까 뭐 어디 가도 시장에 가도 혼자 이렇게 이용하기 좋게 돼 있고 뭐 물건도 작고 또 조금씩 담고 전자제품도 다 1인 혹은 2인 가구식으로 소형화돼 있고 그래서 이제 혼자 살기 편한 시대로 점점 그렇게 변화하고 또 거기에 사회는 부응하고 있는데 근데 정말 혼자 살면서 문제가 없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죠. 대표적으로는 정신적인 문제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면 사랑이 고갈된다 이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정신적으로도 고독하고 외롭고 점점 더 우울해지고 그래서 급기야 나이 드신 분들 혼자 사시다가 혼자 세상 떠나는 그런 고독사에 대한 얘기 이게 이런 숫자가 자꾸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다. 잘 살아 좋다. 그렇지만 실제로 자살자는 늘어나고 병 들어가는 정신적인 그 병 들어가는 모습은 심각하다는 거죠. 예전에 여기 뭐 한참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냥 온 가족이 좁고 배고프고 그랬어도 자살하는 사람 없었잖아요. 그때 저기 어디 유럽의 어디는 잘 사는데 자살이 많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오래전부터 서울의 그 노원구청 거기 구청장님이 우리 천주교 신자신 분이었는데 뭐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근데 한참 전부터 그 소위 게이트키퍼라고 해서 들어보셨나요? 예. 이 서로 게이트 문 키퍼는 골키퍼 할 때 키퍼 아닙니까? 게이트키퍼.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을 다 이렇게 연락하고 방문하고 그런 것을 조직화했어요. 그래서 방문과 연락을 통해서 이분들의 연대,
이분들이 말하자면 혼자 외롭게 그야말로 임종하는 그런 그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긴 거죠. 근데 그런 노력을 했더니 현저하게 이제 그분이 구청장 되고 나서 이 일을 쭉 하셨는데 그러고 났더니 현저하게 그야말로 절반으로 그런 고독사가 줄어들고 또 자살자도 줄어들고 하는 통계를 받고, 그게 지금은 아마 서울시 웬만한 구청에서 다 현실화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이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아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연락 받으신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구청인가 어딘데. 근데 형식적으로 연락하는 데도 있고 아주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찾아와 방문 두드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거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또 그것을 어떻게 메꿀까 하는 그런 시책 또는 뭐 구나 이런 데서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교회에서 이런 일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공동체 차원이든 본당 차원이든. 그래서 금년에 선교와 가정 그랬지만 사실 선교와 소공동체, 선교와 본당 공동체, 이것도 선교라고 하는 거 이전에 공동체 문제에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는 가정이 기초가 되고 그 공동체의 핵은 사랑인데, 이 공동체의 가정 형태가 무너지면 사회의 사랑이 메말라진다, 고갈된다. 그 현상들은 엄청나게 다양하게 그 심각성이 커질 거다. 뭐 일일이 사회 현실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사회 현실의 갈등과 분열과 여러 어둠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상처받은 사람, 범죄자 다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이 사랑이 없이 회복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는 범죄자, 정신질환자, 병에 약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우리 가정이 무너지면서, 다 나도 그런데, 나도 지금 내 스스로 상처를 회복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원천은 가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이 사랑의 샘과 같은 이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데 우리는 힘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당장 모범적으로 살고 또 남들보다 또 올바르게 사는 또 그런 모습, 그렇게 옛날에 그 뭐죠, 학교에 그 급훈의 성실 근면 뭐 이런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일본에 가 보십시오. 일본 사람들 성실과 근면은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랑이 보입니까?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일본이 우리보다 고령화가 또 빨랐고, 현실 속에서 누가 다른 사람이 다쳐도 길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지나가는 게 일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꽤 좀 됐죠. 우리 젊은이가 하나가 지하철에서 사람 구했다니 온 일본 국민이 다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없어진 그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그게 성실 근면, 아니 그 밑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근데 이 사랑은 어디서 오는가? 가정에서 온다. 가정을 다시 살리는 노력을 그래서 심각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 근데 그리스도교를 뭐라 그러죠?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교야말로 사랑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실천하고
배우고 키우는 것이 우리네 가정이다. 그래서 이 가정, 사랑의 셈이라고 하는 이 가정 회복이 어떻게 보면 복음 선교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제가 올해 32년 차 신부입니다. 32년 차니까 이제 신학교 들어갈 때로 보면 한 40년이 더 되는데, 그때는 이제 신부가 되면은 결혼을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집에 아버님 경우도 반대를 하셨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그 자체가 무슨 큰 고난, 희생 뭐 이런 걸 감수하는 일로 여기면서, 제가 새신부 때도 어떻게 혼자 사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이제 40년 지나 이렇게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신부 생활만 30년이 넘어가면서 그 10년 단위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새 신부 첫 미사 때 제가 가서 미사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미사 끝나고 어떤 신자분이, 그 신부도 뭐 어디 대학 다니다가 졸업하고인가 하여튼 와서 이제 신부가 된 건데, 아유 부럽다. 우리 집에도 아직 장가가지 않은 자식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저 녀석 신학교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마디로 틀린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제는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그걸 포기하고 가서 사제가 돼야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실제로도 보면 혼인성사, 성품성사라고 그러죠. 옛날에 신품이라고 그랬고 사제가 되는 거, 성품성사는 둘 다 봉사의 성사입니다. 봉사의 성사. 그래서 이기적으로 결혼도 안 하는 사람은 신부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한 사람도 사랑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많은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사제직, 그러니까 집구석에 있는 애, 아유 보기도 싫은데 신학교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제발 하지 마세요. 이 절대 잘못된 얘기입니다. 예전에 그 대부분 이제 집에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이 한 방에, 심지어는 남녀가 같이 한 방에서도 살고, 겨울에는 또 뭡니까, 좀 실례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요강이 또 그 방 안에 방구석에 있어서 어린 그 이제 형제들이, 남녀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요강 사용하기 위해서 건너가면 밟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잠결에 발을 또 건드리면 밟히지 않으려고 턱턱 움직여서 몸이 쪼그라듭니다. 틈을 내주죠, 건너가라고. 다 공감하시나 보네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이들이 이제 혼자 낳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 데리고 뭐 캠프도 가고, 예전에 이렇게 보면 지금이야 뭐 침대 사용하고 다 이러지만 옛날에 같이 방 쓰게 캠프 이런 데 가면, 그런데 혼자 사는 애들 티가 나요. 문간 바로 그 앞에서 대자로 누워 자는데, 누가 화장실 간다고 밤에 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때려도 얘가 꼼짝도 안 하고 자고 있습니다. 안 밟혀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는 뭐 혼자 사는 애들이 벌써 혼자 아들 하나 둘 뭐 이런 경우가 지금 한 40까지 이렇게 되지죠. 그러니까 벌써 뭐 꽤 오래 정착된 모습인데, 어찌됐든 청년 캠프든 애들 캠프든
뭐 스카우트 모임이든 아니면 또 다른 뭐 모임이든 이렇게 함께 사는 곳에 자꾸 내보내서 어우러지게 하고 함께 살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 사회 생활에 그들이 자꾸 처지게 돼 있거든요.